당신의 통장 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6년 전 100만 원으로 금 20g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작 5g밖에 못 사요. 같은 돈인데 가치는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우리 원화 가치가 최근 몇 년 사이 달러 대비 25% 폭락했다는 겁니다. 강남 집값이 10%에서 30% 올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달러로 환산하면 오히려 제자리 걸음이거나 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 꺼내느냐? 지금이 바로 역전과 추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대격변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기업 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업들의 판도가 재편됐어요. 혼란의 시기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열리는 때거든요. 오늘은 왜 우리가 40년간 통용되던 경제 상식으로 버티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 세대의 경제 환경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은행 예금 금리가 평균 27%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980년에 나온 재형저축은 금리가 무려 40%였거든요. 은행에 100만 원 넣어두면 1년 뒤 140만 원이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때는 집값 상승률이 연 10% 정도였으니까 부동산 투자보다 은행 저축이 훨씬 유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착실하게 은행에만 저축해도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현재 은행 평균 금리가 2.5%인데 이 돈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을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환율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6년 전만 해도 달러 환율이 1,080원이었는데 지금은 1,470원을 훌쩍 넘어섰어요. 해외여행 갈 때마다 체감하시죠? 미국 가면 모든 게 엄청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원화가 그만큼 휴지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은 100만 원인데 6년 전에는 미국에서 920 달러어치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680달러밖에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지난 40년 동안은 괜찮았잖아요. 비밀은 세계화에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면서 인건비가 폭락했거든요. 미국 인건비의 100분의 1 수준이었으니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물가가 오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연준에서 돈을 10배 찍어도 인건비가 100분의 1 토막이니까 물가는 오히려 내려갔죠. 그래서 지난 40년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은 절대 오지 않는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2020년과 2021년 기억나시죠? 증권 유튜브마다 연준 의장 말을 반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2022년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9%를 넘어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오판했을까요? 세상이 바뀐 걸 몰랐던 겁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미국에 공장 짓지 않으면 관세 폭탄 맞는다고 협박하잖아요. 삼성전자도, 대만도,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는데 베트남 인건비의 11배에서 18배 나는 곳에서 생산하면 물가가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아프리카든 구소련 국가든 어디든 들어가서 원자재를 싸게 캐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40년간 원자재 실질 가격이 계속 떨어졌던 건데 지금은 자원의 무기화학 시대가 왔습니다. 미국 편과 중국 편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각자 진영 안에서만 거래하니까 원자재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각국의 부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부 100분의 1을 넘어섰거든요. 역사를 보면 국가 부채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쌓이면 정부가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로마 제국 때부터 똑같았어요. 은화에 불순물 99%를 섞어서 은화를 100배 찍어내 인플레를 만들어 부채를 해결했거든요. 지금 연준의 양적 완화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재개하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계심을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이유죠. 자,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나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것도 속으면 안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남 집값이 공식적으로 10% 올랐어요. 실제로는 20%에서 30% 올랐다고 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25%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달러로 환산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은 집값이 10% 떨어진 곳도 많은데 그곳들은 달러로 계산하면 35%나 폭락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급속도로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일본을 보세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가난합니다. 순자산을 비교해보면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평균 2천만 원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 12년간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엔화만 갖고 있던 일본인들은 엄청나게 가난해진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원화가 빠른 속도로 약화되고 있거든요.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미국 연준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 통화량이 고작 3%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한국은 통화량이 무려 20%나 증가했거든요. 속도로 치면 7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통화인데 우리가 그것보다 7배나 빠르게 돈을 찍어냈으니 원화가 휴지가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원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니까 환율이 치솟는 겁니다. 여기서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게 뭐냐? 연준이 내년부터 돈을 더 풀면 환율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인데요.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고 새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 뜻을 따라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돈을 풀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전쟁이 끝난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베이비붐 세대가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났어요. 가장 어린 베이비부머가 64년생이니까 지금 만 나이로 61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은퇴했다는 뜻이죠. 사람들이 50대까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은행에 예금하는데 이게 금융시장에 돈을 공급하는 겁니다. 돈의 공급이 늘어나면 돈값인 금리가 떨어지죠. 그런데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이제는 저축했던 돈을 찾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공급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금리가 급등했고 지금은 아무리 기준 금리를 낮춰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의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요. 선진국들은 앞으로 중금리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1953년 끝나면서 베이비붐이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이어졌습니다. 74년생이 지금 만 나이로 51세예요. 아직 현역에서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제가 태어난 해에는 105만 명이 태어났는데 같은 크기 교실에 오전반 80명, 오후반 80명 해서 160명이 공부했어요. 분단도 없이 책상이 빽빽하게 차서 화장실 가려면 점프해서 갔던 시절이거든요. 제 딸이 같은 초등학교 갔을 때는 26명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많은 베이비부머가 아직 현역이니까 금융시장에 돈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60세까지 정년을 채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54세에서 58세 사이에 은퇴하거든요. 정년을 연장한다 해도 우리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그 이후에는 한국도 중금리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찰나의 시간입니다. 금리가 낮은 이 짧은 기간 동안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가난해지는 거죠. 2030 세대든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든 모두가 돈값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금리가 변하면 모든 자산 가격이 변하고 포트폴리오도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은행이나 연준이 돈을 풀 때 빈부격차가 극한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캔틸런 효과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1인당 똑같이 돈을 나눠주면 가난한 사람한테 유리합니다. 자산 100만 원인 사람한테 50만 원 주면 자산이 50% 늘어나지만 자산 10억 원인 사람한테 50만 봤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행이 푼 돈은 100% 시중은행으로 가요. 시중은행은 신용도 높은 사람한테 100억 원을 금리 2%로 빌려주면서 신용도 낮은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금리 18%로 빌려주거든요. 부자들은 싼 금리로 엄청난 을 빌려서 자산을 대량으로 사들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높은 금리 때문에 돈도 못 빌리고 빌려도 이자 갚기 바빠서 자산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부자들은 자산 가격이 5배 올라서 물가가 2배 올라도 아무렇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자산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2배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반토막 나는 거예요. 이게 지난 40년간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돈 풀 때 상위 1%가 이득을 전부 가져가고 하위 90%는 끝없이 가난해졌어요.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서핑하듯이 돈의 홍수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빠질 때는 누구보다 먼저 파티에서 빠져나와야 해요. 워런 버핏이 말했죠.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 드러난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40, 60 세대는 이제 와서 또 재테크 공부를 해야 하나 싶어서 힘들고 20, 30 세대는 왜 우리 부모 때는 금리 40%로 저축만 해도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해야 하나 억울하겠죠. 하지만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분야가 추격의 경제학입니다. 추격과 역전은 경제가 좋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룡시대에는 포유류가 역전 못했죠. 지구 환경이 급변하면서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모든 변수가 빠르게 변하고 자산 가격이 하루아침에 5%씩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 시대예요.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기업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업들 판도가 재편됐습니다.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추격권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면 이번이야말로 가장 쉽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고 지금 위치에서 역전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시점이거든요. 이 변화의 파도를 타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이번 대격변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거시경제를 이해하고 인플레이션 흐름을 읽으며 자산 가격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 자산을 지켜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한국 증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왔고 더 이상 국내 경제만 보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고 준비한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